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오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죠. 그런데도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유체 이탈식 사과라는 비판이 있고요.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오늘 부인했는데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그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윤택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미투 운동에 동참한 이 음악극단 콩나물의 이재령 대표, 잠시 후에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 토크 마련합니다. 오늘은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설 민심 어떻게 읽어야 할지 최민희 전 의원,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토론해 보겠고요. 다스 자금 120억 횡령, 결국 다스 격리 직원 개인의 횡령 범행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 결론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시각들 많습니다. 정호영 특별검사를 고발했던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의 이야기 들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성추행에 이어서 성폭행 의혹까지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오늘 기자들 앞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만 성폭행 의혹 부분은 부인했죠. 자, 오늘 이윤택 씨가 만들고 이끌어왔던 극단 연희단 거리패에 과거 함께 했던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직접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경험을 용기 내서 밝히고 미투 운동에 동참한 분이신데요. 음악극단 콩나물 현재 대표 맡고 계신 이재령 씨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희단 거리패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어요? 1998년 겨울에 입단해서 2001년도 여름까지 있었습니다. 연희단 거리패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죠? 198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후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네네. 그때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던 겁니까? 22살에 들어갔습니다. 네. 연극이 하고 싶어서. 네네. 네. 근데 어렵게 들어가셨는데 2001년에 나오셨으면 불과 한 2년밖에 안 계신 거네요. 네, 2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방 나오셨나요?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좀 길게 있는 편입니다. 더 금방 나간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서요. 아, 그래요? 네, 1년 안에 반 이상 나가고요. 예. 네, 조금 지나면은 더 1년 반 정도 되면 한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렇게 한 1년 만에 한 절반가량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이 힘들어서 이유도 있고, 네. 합숙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일이 너무나 과다하게 업무량이 많았고, 또 이번에 불거진 이런 성추행 사태 때문에 나간 인원들도 많았고요. 네. 단원들이 전원 합숙 생활을 합니까? 네, 전원 합숙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극단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숙에 또 일이 너무 많아서 고돼서 힘들어서 나간 분들도 있고, 네. 이른바 성추행 때문에 나간 분들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령 씨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퇴단하기 전까지 안마할 사람이 없으면 톡톡 치면은 나가게 돼서 안마를 하게 되는, 안마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좀 된 거죠. 예. 그래서 나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생활들을 정리하고 나온 겁니다. 지금 이른바 안마라고 지금 몇 번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선생님은 안마 중독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시고 저희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마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안마조라고 저희끼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선배님께서 밀양에 가자마자 안마조라는 거를 만들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안마를 하게끔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 안마라고 저희는 지금은 너무 싫어지네요. 네. 2명씩 조를 지어서 2명 다 여성 단원으로? 네, 다 여자. 남자는 한 명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하는 당시에. 네. 그냥 안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안마였고요. 점점 곤란한 안마로 진행이 되죠. 곤란하다면 뭘 말하시는 겁니까? 안마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안마해라 하면 어깨를 가리키면서 여기 주물러라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안마를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안마를 하라고 손짓을 하거나 말로써 표현을 하세요. 예. 그런데 그 부위가 점점 곤란해지는 거죠. 예. 저희가 닿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의 안마를 이제 하게 되면은 곤란하게 되는 안마가 되는 거죠. 네, 네. 옷을 다 벗고 안마를 받습니까? 처음에는 옷을 다 입고 계셨고요. 예. 점차적으로 시간이 변하면서 이불을 덮고 계시는데 하의는 팬티만 입고 계신다든지, 바지를 입고 계시다가 사타구니 안마를 받고 싶다 하면 바지를 내리신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도 다 입고 그냥 팔다리 안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네. 단원들이 그냥 그 안마라고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다 싶으면은 사실은 성적 안마를 요구하는 거로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재령 씨가 입단하시기 훨씬 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돼 왔었답니까?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가막골에서 시작된 단체이기 때문에 예. 부산에서부터 시행되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실제로 처음에 부산에 공연을 갔을 때 그 안마라는 행위가 그 단체 안에 되게 만연해 있었어요. 예. 어떤 선배님도 이은도 선생님이 안마를 시키기 전에 예. 어떤 선생님급의 분이 저한테 밤마다 먼저 안마를 시키셨었거든요. 아, 다른 사람도? 네. 네. 그분은 심지어 여자분이었고, 어허. 그 여자분이 저를 새벽 3시까지 땀을 뚝뚝 흘리면서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도 기분이 이은태 선생님 안마를 많이 하고 계셨던 그 분이었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그런 안마를 한다라는 그 문화 자체가 있는 거죠. 네. 그 안에. 네. 그런데 유독 또 이윤택 씨는 안마를 핑계로 한 성적 요구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참, 그러면 지금 이재령 씨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연희당 거립회 여성 단원들은 그런 걸 해야만 됐다 이겁니까? 저희가 있을 당시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저희 전체 그 기수 중에 예. 90% 이상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였고요. 아하. 나머지 10%는 왜 제외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유가 뭐 스텝 일이 많다든지 뭐 예. 사무일이 많은 친구는 제외시켰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뭐 그 전체가 다 같이 한 거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점점 한 명씩 이제 제외가 됩니다. 예. 저도 나중에 좀 제외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어떤 경우가 제외가 됩니까? 뭐 공연을 하러 외부로 지방으로 떠난다거나 예. 아니면 저희가 다 각자 스텝을 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예. 그 스텝이 분야가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다 예. 하면은 그 친구는 못 하게 되죠. 예. 그 일이 더 중하니까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무대 일을 하면 무대 일이 밤에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죠. 매일 있었던 일이죠, 그런 안마라는 건. 하루라도 받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십 년에 걸쳐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몇백 명일지 추산조차 어렵겠네요. 그렇죠. 자, 바로 그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윤택 씨도 기자들 앞에서 뭐 다 인정하고 사과한다 뭐 했습니다. 그런데 네. 성폭행 의혹이 나와서 지난 17일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2001년 당시 19살이었을 때 한 번, 그리고 그 후에도 또 한 번, 두 번의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고발 글이 올라왔는데 이 고발 글을 쓴 분이 우리 이재령 씨 후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직접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고요. 예. 이번에 본인이 고백하게 되면서 예. 그 다음에 어제 통화를 1시간 이상 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어제 통화에서? 어제 통화에서 제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상처를 건드릴 이유는 없고 예.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조금 더 적나라하고 진솔하게. 예. 그래서 2차로 다시 고발이 됐잖아요. 예. 오늘 오전에. 예. 네. 그런 일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명백한 성폭행, 간단히 말해서 강간을 당했다 이런 것인 거죠? 네. 그 그대로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윤택 씨는 그 대목은 강력히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작전을 짜고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서 내가 강간했다라고 하겠어요. 예. 네. 그 밖에 또 다른 피해자분들하고도 지금 이재령 씨가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대부분의 피해자들하고 지금 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지금 다 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만나서 다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네네, 차후의 흥보에 대해서 언론에도 어떻게 대응하고 또 법적인 부분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예. 서로 일단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부터, 예. 그리고 서로 받은 고통이 어떤 건지 더 적나라하게 저희끼리 먼저 오픈할 거고요. 예. 이윤택 씨가 이 성폭행에 대해서 부인한 후에 혹시 그 성폭행 당했다는 그 후배분하고 연락이 있었습니까? 문자로만 할 수 있었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부인한 거에 대해서? 몸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문자가 왔고요. 예. 네, 그 친구는 심지어 그 기자회견도 보지 않았고 기사로만 접했는데 네.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네. 지금 뭐 몸살이 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아마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여의당 거리패라는 이 극단이 조직적으로 그와 같은 성추행, 성폭행 등등을 묵인 내지 방조, 지원까지 한 것이냐, 아니면 이윤택 씨 개인의 일탈이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이재령 씨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마를 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막 계획을 세우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이거는 개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선배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는 반드시 100% 거짓말이고요. 예. 그 당한 친구들하고 다 제가 연락을 했는데 선배 한 명 한 명을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고, 예. 네가 고발해봐야 아무런 너에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아무것도 너는 할 수 없다라는 피드백도 받은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100% 거짓이고, 그냥 그들이 그것을 그냥 놔두고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말 잘 듣는 잘하는 애를 시킨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성폭행 주장한 피해자는 이윤택 씨한테 당하기 전에 하용부 밀양 연극촌장에게 먼저 당한 바 있다고 또 추가 폭로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그야말로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적인 그런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조금 민감한 상황이긴 한데 저도 그 글을 보고서 알았고요. 어저께 통화할 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얼핏 뉘앙스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전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마 더 분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차 폭로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거를 짜고서는 야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둘 다 나쁜 사람인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가해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자꾸 이제 안마라고 불려집니다만은 이게 성적 마사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 거를 강요당한 분들은 극단 내에서 너무나 많고 그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은 선배들한테 다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또 지금까지 안 알려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된 거군요. 그것까지는 사실인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성폭행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자, 또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이게 자칫해서 대한민국 연극계 전체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령 씨도 그 후로도 또 연극계에 들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이래라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많잖아요. 어쨌거나 범죄는 범죄로서 다뤄지고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 것뿐이지 연극계 전체를 싸잡아서 그걸 통념하에서 우리가 밝히지 않거나 그냥 어야부야 이렇게 지나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이라는 예술이 가지는 힘을 저는 믿고요.
네, 대한민국 연극계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예. 이번 사건이야말로 더 확실하게 규명이 되고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좀 조직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추후 계획이 나오면 또 저희가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음악극단 콩나물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재령 씨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 이제 반환 좀 돌았죠? 네. 폐막이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돌아오는 일요일. 네. 뭐 지금 경기에 다들 또 관심을 가지십니다만은 경기 외적으로 보면 이 올림픽 전반부 최고 화제의 인물은 역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북한 뭐 체제나 최고 지도부 뭐 핵 이런 것에 대한 평가하고 별개로 화제를 모은 인물은 분명히 김여정 부부장이었죠. 예.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김정은의 특사로 네. 또 정상회담 제안이라고 하는 친서까지 이게 전혀 몰랐었는데 이게 그렇죠. 와서 깜짝 등장. 그러니까 와서 네. 밝혀진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펜스 미 부통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행보가 대조적이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에 제가 볼 때 공중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한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뛰어났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자,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김여정 부부장의 방한까지도 환경적으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 논란. 반대 여론이 그렇죠. 꽤 있었죠. 북핵이나 3대 세습에 대한 우리 국내 여론. 예. 북한 전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무래도 부정적이었다. 그렇죠. 라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와 다르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서 부정적인 반응이 네. 많이 나오고. 이런 환경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방한한 것인데 사실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북한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민족끼리 이런 걸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어도 분명히 역효과가 났을 것이고 핵 문제나 정치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도마에 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택한 것이 말을 거의 안 한 겁니다.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것. 주로 이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네. 행동 거지에 있어서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발언은 매우 정제되게 양이 작게. 네. 그러니까 뭐 핵 문제, 정치적 문제 이런 거 언급하면 비판이 나오니까 비판의 소지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 부부장의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은 뭐 비판을 하고 말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예. 뭘 이제 말을 해야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할 것인데. 그렇죠. 반면에 펜스 부통령, 자, 천안함, 탈북자, 원비어 가족, 인권과 안보의 강조니까 그 가치 자체가 문제될 건 전혀 없죠. 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가치를 너무 강조했다고 지나치게 할까요? 강조했다. 예, 그러니까 발언과 행보의 양과 정도가 좀 넘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김여정은 비어있는 느낌인데 해석의 여지를 매우 남겨놓고 각자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펜스 부통령은 너무 넘치고 이건 뭐 해석을 하고 말고가 없이 그냥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다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주요 언론들이 좀 부정적이죠. 펜스 그렇죠. 부통령의 방한 그 과정에 대해서. 네, 내용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게 예. 좀 행보, 예. 딜리버리에서 점수를 잃었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펜스보다 점수를 더 많이 땄다. 네. 이게 이제 주로 그 주요 외신들의 평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딸 이방카 고문이 이제 곧 오죠. 그렇죠. 이번 주 후반에 올 것 같은데 네. 벌써 세계 언론들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대 트럼프의 딸 이방카 구도를 딱 짜놓고 흥미진진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뭐 다른 나라는 그냥 흥미진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재밌게 보기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방카 백악관 서민 고문이 점수를 따야 합니다. 이게 미국 측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평창 올림픽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2번 연달아 밀린다. 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딸까지. 이건 미국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지 않고 심지어 북한한테도 손해라는 거예요. 북한한테도 손해라는 그렇죠.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외교가 총성 없는 정쟁이지만은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뭐겠습니까?
핵을 떼놓고 보면은 뭐 북미 평화협정, 체제 보장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얻어내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뭔가 진척을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 의지도 좀 보이는 거고. 그렇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북한 마음인데 뭔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게 이제 결국 또 북한이 사실 힘에서는 뭐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제 얻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 확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방카 선임 고문이 한국에 와가지고 펜스 부통령처럼 딱딱하게 인상도 쓰고 있으면서 비슷한 일정들을 한번 수행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거는 미숙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의사가 이렇구나로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북한하고 잘해볼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죠. 강력한 제재와 압박 오로지 그거다. 뭐 우리가 약간 뭐 점수 읽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천만다행히 펜스 부통령이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미국에서는 뭐 남북 대화 한양 메시지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카 고문이 오면 여기 분위기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점수 따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이나 북한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풀리는 게 훨씬 긍정적이지 뭐 이방카도 펜스처럼 그러고 갔다. 그래서 뭐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건 뭐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방카가 김여정처럼 와서 미소 띤 얼굴로. 그렇죠. 좀 더 메시지도 말해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의정과 경호를 최상위급으로 하겠다. 사실 대통령 딸이니까 우리가 뭐 대접은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보면은 뭐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극진하게 환대를 하겠다. 김여정이 밀리지 않게 우리도 이제 후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극진히 대접할 테니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의지, 또 미북관계 개선에 관한 의지 같은 것도 좀 보여달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로는 완전 금상첨화고 평창 올림픽을 정말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방카의 행보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얼굴 들이밀기, 낄끼빠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낄끼빠빠가 뭐예요?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는 신조어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6일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경기 때 출입이 통제되는 선수 준비구역에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날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겠다며 남의 자리에 앉았다가 자원봉사자에게 막말을 했고 이후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한빙상경기연맹 임원이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의 경기를 몇 시간 앞두고 선수단을 방문하는 바람에 이상화의 수면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를 몇 시간 앞둔 상황인데 방문을 했다? 네, 스포츠 평론가 이종훈 씨가 YTN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 씨에 따르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저녁 8시에 열려서 선수단이 보통 새벽 2, 3시에 잔다. 그런데 어제 오전 9시 고위급 임원이 선수단을 방문해서 선수들을 다 깨웠고 이상화 선수도 3시간 일찍 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씨는 일장 연설을 듣고 선수들이 다시 흩어지는데 이상화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합이 걸려있는 당일 리듬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상화 선수 입장은 나왔어요? 뭐 리듬이 깨진 게 맞답니까? 네, 일단 SBS 보도에 따르면요. 빙상연맹 임원이 선수촌을 방문한 시각은 어제 오전 9시가 아니고 오전 10시가 넘은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이상화 선수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상화 선수는 이미 나는 깨어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컨디션을 망쳤다는 건 처음 들어보고 당황스럽다. 오히려 긴장감을 더 없애주기 위해 방문하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어쨌든 그 시간에 이제 방문을 한 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상화 입장에선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선수들이 바쁠 때 방문해서 도대체 무슨 연설을 하냐. 이런 격앙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간호사 태움 문화, 태움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태움이라는 단어도 일종의 신조어인데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군기 잡듯이 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용어인데요. 예. 그 태움은 들들 볶다 못해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네. 영혼까지 불태울 정도로 혼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예. 예,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태움 현상이 뿌리 깊은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5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는데 네. 이 숨진 간호사의 남자친구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 숲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자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요소 중 하나가 태움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태움 현상이 기성 언론은 물론이고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용어를 뭘 쓰든 간에 아무튼 이건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까? 그것도 직위와 권력을 이용한, 그죠? 네, 그렇죠. 이 간호사의 업무라는 게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보니까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명의식을 악용한 게 바로 태움입니다. 예. 네, 그 실수가 허용되지 않으면 매사에 긴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엄격한 조직 문화가 용인된다는 건데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조직 문화를 넘어서 인신공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너는 대체 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면박을 준다든지 일부러 특정 간호사의 인사를 안 받아주고 따돌린다든지 이런 게 다 태움 현상이고요. 예.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까지 가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얼마 전 숨진 간호사의 경우에는 프리셉터라고 불리는 사수가 일은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실수만 크게 지적하는 등 6개월 동안 태움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네, 병원 문화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수련이들도 피멍들도록 얻어맞고 뭐 이런 것도 얼마 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네,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생존자들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총기 규제 행진을 벌인다는 소식입니다. 예. 제목은 우리의 목숨을 위한 행진이라고 합니다. 17명이나 희생됐죠?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마조리 스톡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의 퇴학생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서 17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요. 이 총격범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미국은 뭐 18세 이상만 되면 반자동 소총 다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면서요? 네, 이 규제가 얼마나 느슨한 수준이냐면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총기 사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항상 있어 왔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런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총기 규제 강화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전미 총기협회가 반대 로비를 강력하게 펼쳤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매번 무산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10대 학생들의 행진이 학부모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원숙한 진보 그리고 젊은 보수 두 분과 꾸미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야가 다 제각기 자기 좋을 대로들 해석하고 있는 설 민심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저는 엄청 바쁘죠. 아줌마잖아요. 장혜찬 씨는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네. 그러고 잘 보냈습니다. 새해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뭐 그렇게 아줌마로서 바쁘게 지내셨지만 또 정치인이시니까 지역도 돌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역 돌면서 설 민심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제일 기억에 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지역에 가면 이제 평창올림픽 중계 보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1위 1비하고 계셨어요. 그렇지. 우리 선수들이 좋아하고. 잘하면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로 그치니까 다들 그냥 그 식당에 있었거든요. 그때 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근데 식탁을 부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우선 평창 올림픽 열기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초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가 많았는데 이제 그 우려가 별로 언론에도 보도가 안 될 정도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요. 또 조금 더 깊이 얘기가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훨씬 잘한다는 어른들의 여론이 일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걱정하시는 건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게 그 많은 액수를 급하게 올리다 보니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주로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최저임금 걱정을 하더라. 네. 장해찬 씨는? 저 역시 뭐 평창 올림픽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 부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통편 미비라던가 뭐 노로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 걱정했던 것과 비교해서 올림픽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IOC에도 칭찬을 했고요. 네. 단기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잘 준비한 이 실무진들과 담당자 그리고 우리 정부를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 올림픽 연휴였다고 평가하고 싶고 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 또 제가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 시민 여러분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예. 여러 가지 이제 민생 문제라던가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지금 뭐 GM의 군산 공장 폐쇄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또 미국의 이제 무역 보호 조치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또 더 깊게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미국발 이제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창 올림픽 때문에 기쁜 마음도 절반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불안, 근심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근데요, 지금 말씀하신 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는 사실 제가 지역을 쭉 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렇게 체감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우리 장평론가께서 만난 분들은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토래 집단이거나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그 여론으로까지 군산 공장 폐쇄 문제가 막 걱정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도 일부 식자들은 걱정을 하는데 이것도 아직 체감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바닥 민심에서.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방선거에 누가 나오냐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은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최저임금이 이제 대선 때 보면 후보들이 전부 공약하셨거든요. 2020년까지 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걸 다 공약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큰 폭으로 확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렸는데 이에 대한 걱정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되고 4대 보험에 근로자들이 다 가입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살아야 되고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하는데 그 관념적 혹은 가치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참 따라가기 힘든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주로 이제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특히 이건 약간 놀라운 지점이기도 한데 최저임금의 수혜자라고 생각되는 알바생이라든지 그 노동자들에게서도 전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왔는데 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나의 전체 파이가 오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4대 보험을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지 못하다 가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이 또 나가잖아요. 보험료를 내야죠. 근데 그 보험료가 미래에 나에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당장 어려우니까. 당장에 내가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7,530원 인상이 완전히 내가 달가운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체감됐습니다. 제가 지금 원숙한 보수 정치인과 대담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살짝 느꼈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의 수혜자인 경비원분들이나 이렇게 편의점 알바생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고용 전선에 나가신 분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보다 당장 몇만 원이라도 더 받는 게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왜 이런 문제가 또 민생 문제가 야기됐는가 저는 공약
이제 현실성으로 다듬어야 되는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결국 보수 정치의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수 정치의 실패. 과거. 네네네. 무상급식을 주제로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격돌했을 때 보수가 패배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진보적인 아젠다에 보수 정치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2020년이다, 뭐 2022년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들조차도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다 공약 큰 틀의 아젠다는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예. 그때 서로 좀 비난을 받고 다른 길을 세우더라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제안하고 비판을 했다면 지금 비판이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때 어쨌든 공약으로 끌려가 놓고 이제 와서 현실성이 없다 비판하니까 국민들이 그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네, 보수 정치인들이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당장의 어떤 정치적 이익 셈법만 가지고 어떤 진보적인 아젠다에 끌려갈 게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이 과연 보수적인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그 부분이 이런 민생의 문제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네. 최저임금 문제를 진보 보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생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답을 이게 이념적으로 7,530원으로 올리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 혹은 2022년에 공약했다고 해서 이게 진보 의제를 따라갔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평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노동 문제, 노동 측의 어떤 복지 문제나 노동 측의 그 조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전부 보수적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예. 오히려 이제 그 정치권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1만 원은 가야 되는 지향점은 맞다. 근데 예,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예를 들면 그 안정기금 지원 그러니까 그 자영업 등 지원기금 3조 원으로 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래서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야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학규 전 후보가 얘기하셨던 저녁이 있는 삶. 네.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녁이 있는 삶이 결국은 좋은 구호인데 실패한 구호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것은 그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계층이 되게 협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향으로서 저녁에 있는 삶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그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내놔라였어요. 네, 그래서 반대한다가 아니라 네, 반대가 아니었어요. 양쪽 추가 다. 보완 대책을 해라. 네, 근데 그 보완 대책이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여서 저는 여야 그 정치인들이 이거 가지고는 정쟁하지 말고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빨리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저 말씀하신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게 우선 저는 이 최저임금 1만 원이 언젠가 가야 될 목표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쟁점 사안이 된 것은 결국 이 알바노조와 정의당의 어떤 정치적인 구호에 민주당이 끌려가고 그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던 이 정치적 슬로건에 멋지게 한판 보수 정치가 당한 실패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10,000원을 언제까지 가느냐는 차후 정치권에서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7,500원 가량으로 올렸는데 이런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뭐 3조 정도의 일자리 기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고 있고 이게 아마 2019년에도 동일하게 이 일자리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고 이 예산이 언제까지 쓰여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3조의 일자리 기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자체는 상당한 졸속 행정이다는 게 현장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도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왕 7,500원으로 올렸다면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뭐 당장 세금 써서 일자리 기금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 7,500원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파열음이 났으면 2020년 10,000원이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 공약을 지키는 게 국민들 전체의 삶에 플러스가 아니라면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한번 원점에서 놓고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거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게 장혜찬 씨 생각인 거죠? 그렇죠. 최민희 전 의원은 속도 조절론이 지금 정부 내에서도 조금 나오고 나왔고요. 있어요. 이미 나왔고 이건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답하기를 내년에도 그럼 일자리 기금을 마련할 거냐 지원기금을 그랬을 때 그거는 이번에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 봐야 된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무슨 알바노조나 어디에 그 아젠다 세팅에 밀려서 뭐 보수 정치가 한판 패했다 뭐 저는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그 디테일한 대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그 장해찬 씨가 보수 논객을 자처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저런 얘기를 좀 일부러 강조하시는 거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요. 아무튼 두 분한테 들은 이 설 민심, 올림픽 이런 명절 연휴 기간에 올림픽 중계를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더들 빠져드시더라.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요구한 설 민심은 정치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가 그런 얘기들 좀 후반부에 해봅시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바닥 민심에서는 미국의 어떤 무역 보복이라던가 뭐 군산 이런 GM 공장 폐쇄 사건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문제점들이 지금 뉴스가 새로운 뉴스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나오겠죠. 네, 국민들 사이에서 이 민생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좀 많이 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의 이런 경제 보호 조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지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누가 이득이냐, 뭐 득실이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국가가 당면한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야가 어쨌든 계속 국회 파행을 하다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 국회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정치권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좀 많은 실망과 기대를 뭐 번갈아가면서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정치권이 이 2월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하락하던 지지율이 지금 평창올림픽 계기와 설 연휴 계기로 60%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주와 다음 주 이 미국에 특히 저는 미국의 이 보호무역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미국과의 이 외교적인 난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과연 답보할지 아니면 다시 50%대로 하락하게 될지도 갈릴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딴 데에 비해서 명절에 그 가족들 모이면 정치 얘기도 조금씩 하시던데 요즘은 잘 안 하나 보죠? 지금 말씀은 지금 우리는 설 민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주제에 빗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지지율의 변화는 5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63% 정도로 반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63%에서 73% 사이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저희는 반등한 거에 초점을 두죠. 왜냐하면 반등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지율은 이렇게 추세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 반드시 반등하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긴장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의외적인 현상인데 저희 지역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구예요. 남양주의 대구였다가 이제 부산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는 병 지역인데 거기에 그것도 도농복합의 농촌 지역의 50대 중장년층들이 생각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 대처하고 있다. 이게 그 50대 중장년층의 일관된, 그러니까 되게 일치하는 평가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고 개별적으로 이제 뭐 그 단일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 실망했다. 그런데 보니까 단일팀이 막상 게임 들어가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반전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는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보수의 망가짐, 그 보수의 폐허 위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다니면서 단 한 명도 홍준표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이나 뭐 홍준표 대표님이나 등등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관심이 없다? 네, 관심조차 없어서 이슈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건 저희 집안에서나 혹은 저는 계속 이제 지역을 돌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나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또 현실의 문재인을 흔들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뭔가 보수가 좀 품격 있게 최소한 막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고 심지어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 문재인의 최고 도우미는 홍준표 아니냐 이 얘기를 그냥 막 노골적으로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 도움이라고 해요? 네, 그런 표현까지 쓰실 만큼 지금 오히려 절실한 건 보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예를 들면 한국 GM 그 군산공장 폐쇄건도 이게 군산공장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쟁의 사안이 진짜 아니라는 거. 그 얘기 좀 뭐 따로 좀 짚어야 하는 문제고요. 네. 지금 그 최민희 전 의원 얘기한 거 장혜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치인들은 비판이나 욕을 먹더라도 자꾸 인구의 회자가 돼야 되는데 아예 관심이 없더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의원님 말씀 전 뼈아픈 지적에 동의하는 부분은 보수 정치, 보수 정당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많이 비껴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예 거론조차 안 한다. 네, 어떤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도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느냐 또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 격차가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렇게 더블 스코어 가까운 격차가 나는 것은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그걸 더블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 우리 보수 정치인들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설민심 이야기하면서 미래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어떤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봤던 지난 1년 동안 적폐청산 시원하게 하는 부분 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이 재판받는 부분을 이제 지켜보고 지지해줬던 분들이 이제부터는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민생 정말 내 삶에 와닿는 정권 교체 효과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어떤 걱정을 동시에 가지고 지켜본다는 자세인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반등한 게 저는 요 60%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이 지금 뭐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이지만 알겠습니다. 미래가 정말 국민들의 이슈로 다가왔다. 저는 뭐 두 분 의견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는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당장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끝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윤여정이 특사로 와서 제안한 김여정 죄송합니다. 김여정이 이제 제안한 그 김정은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이렇게 평화올림픽으로 수행했듯이 저희는 잘하길 기대하죠. 알겠습니다. 뭐 그 설민심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치권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뭐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숫자로 다 확인되고 있는 거니까요. 보수 정치 지금 좀 별로 입에 올릴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것 같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 뭐 이거 맞는 얘기고요. 앞으로 정부는 또 정치권은 민생 문제 해결해서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만 된다. 세 마디는 다 뭐 너무나 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근데 잠깐만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요즘 잘 안 하죠, 아직은. 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는 뭐 서울시장이 누구다 이건 서울시의 관심 같아요.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진 지점은 예전에는 전국이 다 서울시장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누가 될까 요렇게 국한돼서 이건 어쩌면 이제 지역 자치에 대한 인식이 체화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관심은 되게 이렇게 관심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느낌? 그래요. 네, 그리고 과거처럼 뭐 긍정적이네요. 대선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대권 후보들이 어디서 뛴다 이것도 저희는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막 대권 후보가 있는 어떤 지역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지금 사실 국민들이 재미가 있으려면 비등비등한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돼야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누가 된다 재미가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 최근 지도부에서 이제 샴페인 함부로 터뜨리지 마라 일찍 터뜨리지 말라는 말씀하셨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한때는 뭐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싹쓸이 한다는 가능성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상당히 어쨌든 우세에 있는 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보수의 단일 후보들이 각이 나오고 비등비등한 1대1 구도가
정부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 지방선거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조금 이른 타이밍인 것 같고 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두 분 잠깐씩 언급하시다가 뭐 국회도 그동안 약간 공전이었는데 뭐 다행히 이번에 다시 열기로 뭐 이런 표현들 쓰셨잖아요. 국회가 열고 있는지 파행인지에 대한 관심도 정말 없더라고요. 일반 국민들께서. 없고요. 그리고 오늘 우원식 대표가 어쨌든 우리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면서 파행된 건데.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를 얘기하지 않겠다.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과거에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상화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그 민주당의 양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열성 지지자들이 되게 반발하고 계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당이기 때문에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동수당 관련한 법안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를 가동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여당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원식 대표가 그런 사과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부분은 민주당이 잘 유감 표명한 거 잘한 거라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국회 재개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국회가 정상화해야 될 과정이라고 보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법안, 뭐 개혁 법안 처리해야 될 것들 많지만 이 외교 문제 정말 심각한 수준에 저는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이 이번 무역 확장법 232조로 철강의 관세를 50몇 % 때리는 것, 이 무역 확장법 232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치였습니다. 예전에 공산국가 냉전 시대에 공산국가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문화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와서 이 우리나라보다 대미 무역 흑자가 3배나 많은 일본 같은 나라는 다 제외시키고 우리나라만 그 리스트 12개의 어떤 규제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랬죠. 말로는 미국이 우리를 100% 지지한다, 뭐 관계 좋다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 이제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 여러 가지 미국이 우리의 키 플레이어 중심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사실상 정말 재앙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 국회에서도 열심히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게는 뭐 잘해서 풀렸다고 하지만 지금 그 사드 보복 롯데 같은 경우는 뭐 경제장관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도 상황이 변한 것 없이 고착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가 떠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중국에게 잘하고 미국을 좀 멀리하다가 큰 코 다쳐서 재빨리 선회하면서 여러 외교가 꼬였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더 격렬하게 이 굉장히 주요한 이슈인 만큼 중심으로 놓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장 평론가께서 자유당이 저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자유당이 자꾸 이념 논란을 일으키니까 좀 불편하실 것도 같고 그 걱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철강 산업 관련하여 관세 문제는 이게 되게 지금 미국이 상무부 보고서의 내용이 보면 지금 우리 언론이 얘기하는 12개국 53% 단일안이 아닙니다. 세 가지 안이 있죠. 세 가지 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안은 모든 이 수입 역조가 나타나는 모든 철강 수입국, 미국 입장에서 수입국에게 일괄적으로 10%를 인상하는 방안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이 53% 12개국 인상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이 그 2번을 강조해서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길이 여기저기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제시한 세 개 안이 지금 어느 게 결정될지는 4월 말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언론이 걱정을 해 주시니 저는 정부에서도 이 세 개 안을 가지고 가능하면 결국 국익 대 국익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섞어서 가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게 트럼프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미국의 전략이고 그런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의 선택지가 어디로 가게 할지 이게 결국 여야를 넘어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전통적인 우방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번이라니 훨씬 더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도 제외된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 한국과 미국의 외교의 어떤 마찰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 민심을 주제로 토론하기로 했는데 정책 토론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갑자기 이제 연휴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우리가 지금 산적한 할 일들이 많지. 네. 남북관계, 북미관계, 통상문제, 한국 GM 그래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요. 앞서 고발자가 직접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죠.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제기한 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쪽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에게! 사죄는 당사자에게! 네. 당사자에게 사죄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경찰의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18년 가까이 진행된 생활에서 간섭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나쁜 죄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이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미안하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상황인 듯 보였고요.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했다 이런 게 언론의 대략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든지 벌을 달게 받겠다든지 이런 의례적 사과의 표현들은 좀 배제를 하고 핵심만 간추리면 성폭력을 저질러야겠다 이런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관행에 속하는 일들이었고 사실관계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특히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겠다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데 시효 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자신이 저지른 개별적 잘못들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최근 나온 이제 폭로의 명예훼손 여부 이런 걸 가려보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게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막 올라온다고요?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이런 내용의 청원인데요. 동의자 수가 사흘 만에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2만 6천 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20만이 넘으면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해결은 지금 잘 안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청와대가 법적 논리가 있는데 그걸 거슬러서 일방적으로 구속수사를 지시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문제의 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의 강구가 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인데요. 네. 여자 컬링 대표님의 선전 이것이 화제입니다. 오늘 예선 6차전에서 오전 전승을 거둔 강호 스웨덴을 7대6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5승 1패로 스웨덴과 예선 리그 공동 선두를 또 달성하게 됐는데요. 예. 강팀으로 분류됐던 캐나다, 스위스, 영국을 이미 꺾어놓은 상태고 앞으로 경기가 남은 미국, 러시아, 덴마크 등은 좀 약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메달 획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획득이 아니라 금메달도 노려봄직하다 이런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예. 특히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경북 의성 출신이고 이른바 흑수저다라고들 해서 더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남자 컬링도 초반에 좀 부진하더니 오늘 또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선 7차전 경기가 치러졌는데 이탈리아를 8대6으로 꺾었습니다. 지난 17일 영국전 이후 두 번째로 승리를 거둔 건데요. 이로써 이제 2승 5패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상 좌절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 대표팀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남은 주요 경기는 뭡니까? 조금 후 8시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중 결승이 진행이 되고요. 8시 15분에는 봅슬레이 남자 2인승 3차 주행이 또 진행이 됩니다. 8시 53분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가 있는데 차민규, 모태범, 김준호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관계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을 했는데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이 어떤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문제의 경우에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는데 지정이 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의 여러 지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6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 지난해 6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요. 군산이 지정이 되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 한국 GM하고 우리 정부 간의 협상은 어떻게 돼갑니까? GM 본사가 이제 중대 결정의 시기로 정한 마지노선 이게 2월 말인데 따져보면 지금 열흘 정도가 남았죠. 예. 이 기간 동안 정부와 한국 GM이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는 지원에 앞서 실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GM 측은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등을 통한 어떤 법인세라든가 이런 세금 감면과 함께 노조의 양보 이걸 양쪽을 다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에 GM 본사의 해외 사업부문 담당 사장이 방한을 한다는데 큰 대략적인 방향은 좀 이후에 잡혀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참 중요한 협상인데요. 잘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아까 이슈 토크 시간에도 많이들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한국산 철강 미국 수출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 지난 16일에 무역 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모든 철강 제품의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 관세를 부과하라 이런 권고 내용이 있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관련 산업은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힌다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빼고 우리나라를 꼭 집어넣은 이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무역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거든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연두교섭 등을 통해서 이 안보 위협의 주체를 중국과 러시아로 지목을 했죠. 예. 그동안 철강 분야에 대한 무역 압박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들 분석을 했는데 이번 권고안은 한국 철강 업계가 저렴한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서 수출하고 있다. 즉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서 구멍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혹시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확실한 무역 불균형 시정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동안 이제 중국의 어떤 불성실한 대북 제재 이행이 이런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의 근거가 되어온 셈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중국은 또 비교적 성실히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 논리를 세우는데 좀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영향은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점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성실히 나서고 있다는 점이 북미 관계의 어떤 조정 역할 이걸 우리 정부가 갖고 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 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위기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요? 일단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득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산 철강제 수입은 오히려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로가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인식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예 WTO 탈퇴까지 거론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통상 압력도 단호하게 강하게 또 필요할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120억 원의 다스 비자금 지난번 이제 정호영 특검 시절에 이거는 이 개인 횡령이다.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고요. 고발 사건을 검찰이 이번에 다시 수사를 했는데 역시 개인 횡령이다라고 하는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호영 전 특검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자, 바로 이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했던 참여연대 입장 들어봅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검찰에 이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긴 하지만 어쨌든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평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오늘 검찰의 오늘 발표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가 아니라 술을 먹었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조직적 횡령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따라서 개인의 횡령이고 또한 개인의 횡령이더라도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조세포탈 사실을 눈 감으면서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한 검찰에겐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저도 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를 쭉 봤는데 이 다스의 비자금이 이제 세 무더기라고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네. 하나가 이제 그 전 특검부터 문제가 된 이 120억이고 또 하나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또 하나는 경영진들이 아름아름 조성한 비자금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면서 요 문제가 된 120억은 회사 조직적으로 하는 비자금을 관리하던 격리 직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혼자 빼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제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셋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제 그 조직 라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예. 이 셋을 구분할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셋은 동일하게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입니다.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굳이 뭐는 격리 직원 개인 거 뭐 이렇게 따로 나눌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전 그 특검이 주장하는 바는 네. 그 돈을 이렇게 뭐 수표나 이런 걸로 인출을 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자기 개인 자금하고 섞어서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썼다. 이런 걸로 보면 개인적인 횡령이다. 이런 결론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돈이 이제 수표로 쓰였다는 것이 개인 횡령의 어떤 강력한 증거이고 또한 이 조 씨가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들이 조 씨 그리고 조 씨의 공범에게 연락을 취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수표로 간 이상은 이 비자금이 수표로 만들어지고 수표로 간 이상은 언제 어느 때고 다스에서는 그리고 다스의 경영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다 드러나죠. 그렇죠. 네. 한번 뭐 이런 비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관용 선생님께서도 은행에 돈을 맡기고 나서는 은행에 전화하지 않잖아요. 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 공범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개인적 횡령을 입증하는 반증이다. 이건 좀 터무니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표로 가져가서 자기 계좌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건 횡령일 수가 없다. 조직적인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있어서 이렇게 청취자분들 일반 국민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처음부터 제가 우리 정관영 선생님과 청취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거문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선생님께 우리 정 선생님께 수표로 드렸어요. 그러면 저와 정 선생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또 제가 정 선생님께 현금을 드렸어요.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우리 정 선생님께 드리려는 질문의 요지는 어떤 경우에 현금이 오가고 어떤 경우에 수표가 오갔냐는 거죠. 수표가 오갔다는 것은 저와 정 선생님은 공범이라는 겁니다. 공동운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둘의 관계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다스와 조모 씨와 관계에서 이게 개인적인 횡령이기 위해서는 조모 씨가 회사를 속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수표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횡령이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빼돌렸어야죠. 즉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결정적으로 이게 조직적인 범죄임을 드러내는 수표 발행 사실을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적 범죄다라고 이 검찰이 둘러댄다라면 이게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참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검찰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정호영 전 특검을 어떤 같은 자기 식구 껴안기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주 어떤 역사적인 패착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게 중간 발표라고 요 부분을 발표하면서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많다. 그 도곡동 땅 판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지금 수사 중이다. 또 비자금도 그 기자들이 수백억 대냐 물어보니까 일절 언급은 안 하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 비자금을 계속 또 지금 또 추가로 더 있다. 확인하고 있다. 되고 수사 중이다. 자꾸 이제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고발 당시에도 이미 그 다스 내부의 장부를 입수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통장들을 이제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다스의 비자금 규모라고 하는 것은 100억, 200억, 수백억 대 규모가 아닌 계속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발견된 것들이 새로운 사실들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정호영 전 특검을 이와 같이 보호하면서 이제 MB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 않고 기소에까지 나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살짝 눈 돌리기 식으로 그런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 보시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정호영 전 특검은 문제가 없더군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로군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참여연대가 그 고발했던 거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호연 전 특검의 주장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주장을 100% 모두 다 인정하더라도 이 사실 하나는 아직 남습니다. 뭐죠? 뭐냐면 비자금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였냐면 물건 매입 대금을 이렇게 부풀려서 조성했다고 이제 검찰이 발표하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로 말미암아서 다스라는 회사의 법인세가 일단 줄었습니다.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횡령으로 말미암아서 조모 씨 개인이 실제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실익을 취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에 따른 개인 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즉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호연 전 특검 그리고 오늘 검찰의 발표를 모두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딱 하나 남은 사실은 여전히 정호연 전 특검이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눈 감았다. 특수직무유기를 하였다. 이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특수직무유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호연 전 특검의 문제뿐 아니라 필요하면 그 조세 포탈 등등에 대해서 또 처벌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